1597년 정류제란의 칠천량과 1805년 나폴레옹 전쟁의 트라팔가. 두 전장에서 벌어진 거대 함대의 운명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한쪽은 국가의 운명을 지탱하던 주력 함대가 단 한 번의 전투로 괴멸당했고, 다른 한쪽은 최고 사령관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전에서 승리하며 이후 100년의 해상 패권을 거머쥐는 영광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를 단순히 지휘관 한 명의 유무로 결론짓는 것은 역사의 본질을 놓치는 일입니다.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그 조직이 가진 구조적 탄성이 어떻게 작동했느냐는 것입니다. 비슷한 체급과 외형을 가진 국가라면 위기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조선과 영국은 모두 왕이라는 절대적 정점이 존재했고, 그 주위를 둘러싼 엘리트 집단이 권력을 나누어 운영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참사와 국가적 격변이 발생했을 때 두 나라가 보여준 구조적 탄성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칠천량과 트라팔가는 이 구조적 차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트라팔가 해전의 한복판에서 넬슨 제독은 총탄에 맞아 전사했지만 영국의 함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넬슨의 전술은 이미 넬슨 터치라는 이름으로 함장들에게 공유된 데이터였고, 영국 해군은 누가 그 자리에 앉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교한 신호체계와 교전 규칙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영웅의 죽음은 비극이었으나 그가 남긴 전술적 유산은 시스템 속에 제도화되어 이후 영국의 영광스러운 발자취를 지탱하는 견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반면 조선 수군의 승리는 리더 개인의 역량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압도적인 천재가 사라진 자리에 원균이라는 다른 인물을 앉혔을 뿐, 그 천재의 전술을 제도화하거나 정보를 공유할 장치는 전무했습니다. 그 결과 리더 한 명의 오판은 곧 함대 전체의 증발로 이어졌습니다. 칠천량의 비극은 단순히 지휘관의 무능이 아니라 영웅 한 명의 천재성에만 국가의 명운을 걸었던 무방비한 구조가 드러낸 민낯이었습니다. 영국은 함정을 본 뒤 그 자리에 표지판을 세웠고, 조선은 함정에 빠진 사람을 바꾸는 데 그쳤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정권이 교체되는 국가적 대사건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1623년 조선에서 일어난 인조 반정의 핵심 명분은 광해군의 비도덕성과 폐륜이었습니다. 반정 세력은 부도덕한 인물을 축출하고 도덕적인 인물로 교체하는 것이 곧 구국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바뀐 뒤에도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이나 독점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을 뿐 시스템의 방화벽은 설치되지 않았고, 조선은 곧이어 닥친 호란의 참화를 막아낼 데이터와 매뉴얼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은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남겼습니다. 영국인들 역시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웠지만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더 나은 왕을 찾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이 바뀐 자리에 권리장전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적 가드레일을 설치했습니다. 누가 왕이 되더라도 의회의 동의 없이는 법을 중단하거나 세금을 거둘 수 없도록 권력의 작동 원리 자체를 성문화된 규칙으로 제도화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조선이 사람의 선의와 도덕성에 국가의 운명을 걸 때 영국은 사람의 불완전함을 전제로 시스템의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한쪽은 무너진 담장 앞에서 더 강한 파수꾼이 나타나길 기도했고, 다른 한쪽은 누가 담장을 지키든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설계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이 두 갈래 길에서 선택된 작은 차이들이 시간이 흐르며 거대한 구군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 구조적 차이가 발생하는 찰나를 이해하기 위해 조선 조정의 한 장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보기에 궁궐은 완벽한 질서의 공간이며 말 한마디, 시선 하나조차 정해진 예법에 따라 움직이지만, 그 정제된 정적 아래에는 논리 대신 의도가 칼날이 되어 춤을 추고 있습니다. 16세기 초 조광조가 추진했던 위훈 삭제는 본질적으로 국가 행정 데이터의 무결성 검사였습니다. 반정 공신 명단에 기록된 인물들이 실제로 그만한 공적을 세웠는지,
기록을 대조하여 허위로 기재된 데이터를 바로잡으려 한 지극히 실무적이고 감사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은 이 작업의 사실 여부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신을 부정하는 것은 곧 전하의 직위 자체를 부정하는 기망이 아닙니까? 라는 프레임을 씌웠고, 그 순간 명단의 진위 여부는 사라진 채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도덕적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다시 말해 조광조의 시도가 실패한 것은 그 내용이 그릇되어서가 아니라 행정적 사실을 판단할 공통의 척도 자체가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훗날 벌어진 예속 논쟁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복을 1년 입느냐 3년 입느냐는 표면적으로는 가래의 해석 차이였으나 논쟁이 깊어지자 1년을 주장하는 것은 전하를 종통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저예입니까? 라는 무서운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예법은 더 이상 기준이 아니라 상대를 반역자로 몰아세우는 인격적 살인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두 장면이 보여주는 핵심은 행동과 발언을 판단할 객관적이고 공통된 데이터 창고가 부재한 조직의 필연적 붕괴입니다. 공통의 가드레일이 없는 조직에서 정책의 수치는 사람의 해석에 종속되고,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충성이 되기도 기망이 되기도 합니다. 논리가 사라진 자리를 채우는 것은 오직 권력관계에 따른 자의적 해석뿐이며, 대화는 무엇이 옳은가에서 누가 더 믿을 수 있는가로 이동합니다. 시스템이 리더의 판단을 돕는 정교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상대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단두대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이 집요한 갈등의 본질은 결국 척도의 실종입니다. 마치 한 사람은 센티미터자를 들고 실무적인 높이를 재는데, 다른 사람은 인치자를 들고서 자기 눈금만이 절대적이라고 우기는 꼴입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시점과 판단하는 기준이 애초에 다르니 대화는 설득이 아닌 평행선만을 달릴 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논의의 토대가 되는 명제의 불투명함에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키 큰 사람의 집합은 정의될 수 없습니다. 180cm 이상과 같은 객관적 수치가 있어야 비로소 논의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논쟁은 이 구체적인 수치를 거부했습니다. 무엇이 효율적인가라는 180cm의 데이터 대신 누가 더 충성스러운가 혹은 누구의 의도가 더 순수한가라는 모호한 형용사들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기준 자체가 주관적이니 내 단어와 내 문법으로 표현되지 않은 모든 주장은 곧바로 저희가 불순한 기망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 구조에서 상대를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의견을 굽히는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근거이자 도덕적 자아를 스스로 부정하는 정치적 자살을 의미했습니다. 한 발 물러나는 순간 집단에 속하지 못하는 불온한 사람이 되어버리기에 논쟁은 타협이 아닌 상대를 제거해야만 끝나는 둘 중 하나만 살아남는 구조로 치닫습니다. 결국 무엇이 옳은가라는 실질적 물음은 증발하고 누가 믿을 수 있는가라는 정치적 심판만 남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해법이라도 반대 정파가 제안했다는 이유 하나로 국가를 해치는 사악한 계책이 되어 묻혀버리는 구조입니다. 시스템이 데이터를 축적하는 공간이 아니라 상대를 찍어내기 위한 정치적 단두대로 전락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흔히 조선을 기록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실록은 방대하며 정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조선이 시스템적으로 정체되었다고 말할까요? 권력투쟁의 모든 과정이 사서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도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록의 양이 아니라 기록의 성격을 봐야 합니다. 실록에 남은 것은 누가 누구를 어떤 논리로 꺾었는가라는 서사적 판단이지,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이 기준을 적용하자는 행정적 규범이 아니었습니다. 센티미터 자를 든 왕의 시대가 가고 인치 자를 든 왕의 시대가 오면 이전 세대의 기록은 참고할 데이터가 아니라 폐기해야 할 구습이 되어버립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진왜란의 처절한 반성문인 유성룡의 징비록입니다. 수많은 자원과 목숨을 담보로 얻어낸 이 귀중한 실패의 기록은 정작
조선 조정에서는 정치적 패배자의 변명으로 치부되어 서고에 갇혔습니다. 반면 조선을 침략했던 일본은 이 책을 가져가 정밀하게 분석하며 다음 전쟁의 교환으로 삼았습니다. 실패를 데이터로 바꾸는 시스템이 없으면 뼈아픈 경험조차 그저 사장되는 자원이 될 뿐입니다. 결국 비슷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싸워야 합니다. 180cm라는 객관적 기준이 없으니 매번 누가 더 키가 큰가를 두고 소모적인 인신공격을 벌입니다.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누르며 일시적으로 정리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판단은 반복되지만 기준은 축적되지 않는 구조. 이것이 조선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국가적 실패 앞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책임자의 사과입니다.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순간 우리는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끝난 뒤 그 자리에 어떤 시스템적 방화벽이 세워졌는지 묻는 목소리는 희미합니다. 누가 그 자리에 앉더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매뉴얼을 만드는 지루한 작업보다 한 사람을 도덕적으로 파멸시켜 무릎 꿇리는 인격적 심판에 더 열광하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전 조선의 조정에서 벌어졌던 사람에 대한 심판이 오늘날의 청문회나 뉴스 댓글창에서 똑같은 문법으로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요? 사과와 인적 쇄신이라는 휘발성 강한 해법에 매몰되어 정작 우리를 지켜줄 객관적 가드레일을 세우지 못하는 이 반복이야말로 국가의 성장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족쇄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위훈 삭제 사건은 척도의 실종이 낳는 비극의 전조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역사에 남긴 더 치명적인 유산은 갈등의 결말에 있습니다. 조광조가 공적의 유무라는 객관적 지표를 제시했을 때 기득권 세력은 이를 정책적 논쟁으로 받지 않고 그 행위 이면에 숨겨진 저의를 공격했습니다. 갈등은 타협을 통해 새로운 규범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한쪽이 다른 한쪽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끝나는 인적 사형의 방식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견이 정리된 것이 아니라 의견을 가진 사람이 사라진 것입니다. 진짜 치명적인 비극은 사람이 사라진 것 자체보다 갈등이 남긴 데이터가 전무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조광조가 제거된 후 조선 조정은 그가 제기했던 문제들을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보완할지, 다시는 이런 허위 데이터가 생성되지 않게 할 방화벽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남긴 값비싼 교훈을 제도적 기준으로 전환할 기회를 놓친 채 조선은 다시 과거의 관행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은 바뀌었지만 그런 갈등을 필연적으로 만드는 판단의 문법은 족쇄처럼 그대로 남았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앞선 세대의 경험을 활용하지 못한 채 매번 처음부터 피를 흘리며 싸워야 했습니다. 판단은 반복되지만 데이터는 소멸하는 구조. 이것이 조선의 성장을 가로막은 가장 견고한 시스템적 한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은 왜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영국인이 더 현명하거나 도덕적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출발점에는 결정적인 구조적 전제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신하들은 왕에 의해 임명되고 언제든 제거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지위와 생계는 근본적으로 왕의 자비에 종속되어 있었고, 이는 권력에 맞서는 행위 자체를 생존과 직결된 도박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 영국의 귀족들은 자신의 영지와 재산을 가진 독립적인 이해관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선처를 기다리는 피지배자가 아니라 왕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진 지분 소유자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갈등을 처리하는 문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팽팽할 때 인간은 비로소 계약을 선택합니다. 왕이 세금을 올리려 할 때 영국의 귀족들은 왕의 덕망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이라 할지라도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거둘 수 없다는 내용을 문서로 확정했습니다. 조선에서 신하들이 왕의 도덕성을 설득하려 했다면 영국의 귀족들은 왕의 권한 자체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려 했습니다.
물론 이 차이가 단순히 개인의 독립성만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가 독립성을 가질 때 비로소 갈등이 인격 전쟁이 아니라 규칙의 협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조적 탄성은 이 토대 위에서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 토대 위에서 영국이 선택한 길은 분명했습니다. 1215년 마그나카르타에서 권리장전에 이르기까지 영국 역사의 분기점마다 발생한 충돌은 언제나 공통된 기준의 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누가 더 옳은 사람인가를 가리는 인격 전쟁 대신 어디까지가 허용되는가를 정하는 규칙의 확정에 집중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 과정이 왕의 선이나 리더의 천재성에 기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왕이 오판할 수 있고 탐욕스러울 수 있다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냉정하게 전제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 되더라도 넘지 못할 객관적인 가드레일을 긋고 그 선을 지키는 매뉴얼을 켜켜이 쌓아 올렸습니다.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갈등이 작동하는 방식은 사람의 감정에서 건조한 규칙의 영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왕이 약속을 어기고 다시 피비린내 나는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갈등이 리셋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준 위에 새로운 데이터가 덧붙여졌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기준은 다음 충돌에서 다시 강력한 척도로 작용했습니다. 리더 한 명의 역량에 국가의 존망을 거는 대신 누가 그 자리에 앉더라도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구조적 탄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판단은 계속되되 기준은 사라지지 않는 구조. 그것이 바로 조선과 영국의 운명을 갈랐던 결정적인 분수령이었습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정말 위에 서 있는 한 명의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까요? 7천량과 트라팔가에서 두 나라의 함대는 똑같이 지휘관의 공백이라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한쪽은 지휘관이 있으나 마나한 상태였고 다른 한쪽은 지휘관이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한쪽은 그 위기 위에 누가 자리에 앉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규칙의 성벽을 쌓았고 다른 한쪽은 그 위기를 장수의 기계나 운명으로 치부하며 더 나은 인물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수백 년의 세월 속에서 거대한 문명의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흔히 조선의 정치가 정체되었다고 비판하지만 사실 조선은 누구보다 사람을 믿었던 사회였습니다. 리더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면 시스템은 부차적인 것이라 여겼기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도를 고치기보다 사람을 심판하려 했습니다. 같은 유형의 갈등이 반복되어도 그 판단은 매번 사람의 의도와 품성에 머물렀고 갈등의 원인은 해소되지 않은 채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반면 영국은 인간이 오판할 수 있고 탐욕스러울 수 있다는 불완전함을 냉정하게 전제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을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감정의 영역에서 무엇이 허용되는가라는 건조한 규칙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한 번의 충돌이 끝나면 그 결과는 다음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이 되었고 그 위에 새로운 기준이 덧붙여지며 시스템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유능한 리더는 조직을 승리로 이끌지만 견고한 시스템은 조직의 소멸을 막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무능한 리더 그 자체가 아니라 리더의 무능이 공동체 전체의 파멸로 직행하게 만드는 무방비한 구조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해부해 데이터로 남기고 누가 그 자리에 앉더라도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가드레일을 보강하는 일은 지루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리더의 천재성이 없어도 국가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구조적 탄성은 바로 그 지루한 축적의 과정에서 비로소 탄생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살펴본 두 나라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을 더 잘 고르는 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아니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살아있는 기준을 남기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 선택의 차이가 수백 년 뒤의 결과를 조용히 결정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누가 왕이었는지, 누가 승리했는지, 누가 더 현명했는지를 중심으로 시대를 설명하죠. 하지만 오늘 살펴본 조선과 영국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진짜 힘이 반드시 한 사람의 재능이나 선의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능한 리더는 조직을 앞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시스템만이 무능한 리더가 등장하더라도 공동체 전체가 함께 무너지는 것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실패를 기록으로 남기고 그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규칙으로 쌓아가며 누가 그 자리에 앉더라도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가드레일을 세우는 일. 그 지루하고 느린 축적이야말로 한 사회의 미래를 조용히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 역시 같은 갈림길 위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더 완벽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라도 버텨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역사는 그 선택의 차이가 수백 년 뒤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를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